오늘은 권필의 작품 위경천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미리 얘기하는데 권필이라고 딱 이렇게 작가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기는 했지만은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 작품은요 권필이 썼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모른다 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어느 부분을 따랐느냐에 따라 가지고 작가 미상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권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알아두니까 위경천전이라고도 하지만 위생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작품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청춘 남녀의 애절한 사랑과 비극을 그리고 있는 한문 소설입니다. 자, 비극이라고 그랬나요? 비극적 애정소설의 기본 구도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작품으로 사랑만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별의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주인공들의 슬픈 운명을 형상화하고 있다. 비록 주인공이 중국인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 주인공이 명나라에서 조선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보겠습니다.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발단 부분. 위경천은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고 재주가 빼어났으며 15살에 문장을 이루어 당대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다. 이렇게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제자가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임진년 봄에 위생이 누구겠어요? 위경천이겠죠. 친구인 장생과 함께 배를 타고 강남 지역을 유람하면서 시주를 즐겼는데 시는 시와 주는 술. 하루는 장생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강둑을 배회하다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따라 한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두둥. 화려하게 꾸며진 그 집에서는 많은 악공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10여 명의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춤을 추고 놀고 있었습니다. 위경천이 몰래 그 집에 왜 들어가? 쓸데없이 이를 구경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사내가 방에서 나와 대문을 잠그고 아가씨들에게 그만 들어가 자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경천은 조롱에 갇힌 새처럼 그 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왜? 대문을 잠가버렸거든. 날이 새어 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배회하던 경천은 한 침실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끝내 욕정을 참지 못하고 침실로 뛰어듭니다. 이 대목은 절대로 수능이 안 나오겠다. 왜? 이거 교육과정에서 벗어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죠? 처음에 심하게 거부하던 처녀는 경천의 온화한 말투를 보고 마침내 기꺼이 운우지정을 나눈 뒤 다음날 저녁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이건 어떤 계획해서 만난 게 아니죠. 우연히 만난 거죠. 이렇게 우연히 만난 걸 우리는 기연기봉이라고 합니다. 위경천은 날이 밝아 대문이 열리자 급히 도망쳐 배로 돌아와. 그렇지, 돌아와야지. 이 사실을 장생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장생은 경천의 행동을 꾸짖고 경천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배를 몰아 고향인 전당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후 경천과 소낭자, 왜? 여기 소숙방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서로를 잊지 못해 병이 들어 눕게 되나. 이런 병을 무슨 병? 상사병. 둘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양쪽의 부모의 주선으로 마침내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 본다면 이 장생이 두 사이를 가로막는 장의 물이 되겠네요. 그죠? 장의 요인 정도로 봅시다. 물 그러면 사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절정 보겠습니다.
그해 여름에 위경천의 아버지가 조선에서 발발한 임진왜란에 참전하게 되는데 경천도 막중에 서기직을 맡아 아버지와 함께 떠나게 되지만 경천은 전쟁터에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만 중간에 죽고 맙니다. 고전소설이라고 한다면 이 전기성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이 죽고 난 다음에 아내가 꿈을 꿨더니 거기서 남편이 나타나. 그리고 살아나. 그래서 둘이서 같이 살아. 뭐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여기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부음, 즉 남편 경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손왕자 역시 위생의 상여를 보고 목매어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죽은 거죠. 이래서 비극적 결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국은 경천의 아버지예요. 이를 마음 아프게 여겨 구이산 아래 두 사람을 묻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투어 기록하여 지금까지 쫙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이고요. 한문소설이고요. 사랑을 다루고 있는 염정소설이다. 자, 명나라 연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공간적 배경은 명나라와 조선이 되겠다.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만남과 이별, 다시 만남과 이별, 이것이 이제는 반복되는 그런 구조이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서사 구조를 살피기 전에 일단 우리는 인물, 중심 인물이라고 한다면 세 사람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경천과 그 다음에 소숙방,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 다음에 장인물. 첫 번째 장인물이었던 뭡니까? 그렇죠. 장생이라는 인물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임진왜란을 우리가 이제 중심 인물로 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인물 분석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경천, 명나라 사람이고요. 타고난 재질이 있어 15살 때 이미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문장을 이룬 인물입니다. 흔히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경천은 별천지의 황홀경, 그리고 음악 소리에 빠져 이끌리듯 소숙방의 집에 찾아 들어간다든지 소숙방을 보고 한순간에 사랑을 빠진,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점에서 본다면 되게 낭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욕망과 충동적 성격의 소유자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생이 명분을 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즉 현실적인 면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전쟁에 참여하는 아버지를 따라 전쟁에 참여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유교적인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숙방을 보겠습니다. 소숙방, 위경천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여성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위경천하고 같이 어떤 인물이다? 충동적이고 욕망을 지향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이 똑같아. 뭐야? 유교적인 규칙과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마음을 펼치는 데는 한계를 보여주는, 아무래도 현실의 규범과 명분을 내세우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위경천과 소숙방은 자유로운 사랑, 인간적인 감정과 사회적 관습 사이에서의 갈등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생은 좀 다르죠. 자, 경천의 친구인 장생은요, 아무래도 경천을 그러면 되겠어 라고 강하게 질책한다는 점에서 볼 때 현실적인 규범과 그 다음에 틀을 매우 중시하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생은 경천의 사랑을 처음에 반대하는 거지요. 자, 서사전개 방식은요, 이 작품은요, 만남과 이별이 거듭되는 구성입니다. 자, 만남은 두 번의 만남이라고 보면 돼요. 자, 양자강을 유람하다가 술에 취해 우연히 소숙방과 만나 사랑을 하는 장면. 그 다음에 서로의 그리움으로 병들어 있다가 양쪽 집 부모의 주선으로 결혼하는 장면. 이 두 번의 만남이 있다면 실현은 세 번이에요. 처음에는 장생의 반대로 헤어지는 장면,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임진왜란에 조선에 참전하고 그때 위경천이 같이 참전하는 장면. 그 다음에 위경천이 전장에서 죽고 소숙방이 자결하는 장면. 이렇게 3번의 시련이 나타난다. 이거를 잠깐 그래프로 본다면 이렇게 보겠죠. 처음에는 위경천과 소숙방이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친구인 장생의 반대로 이별을 합니다. 꼬꾸라지죠. 그리고 부모의 어떤 주선으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올라가죠. 기쁨이 올라갔으면 그러면 헤어짐은 그 충격이 더 클 거예요. 뚝 떨어집니다. 임진왜란에 참전을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국을 떠나서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위경천과 소숙방이 죽는다. 이렇게 본다면 이 작품은 분명히 비극적 결말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를 중간중간에 삽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고전소설을 읽다 보면은 시가 삽입되는 경우가 종종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많아도 좀 많이 많아요. 전부 19편의 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소설이 엄청나게 기냐? 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거의 대부분이 시로서 막 중간중간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위생, 즉 위경천의 작품이 5, 그 다음에 장생의 작품이 5, 소숙방의 작품이 7, 그 다음에 지나가는 아이들의 작품 하나, 그 다음에 임진왜란에 참전했을 때 같은 동료였던 김생의 작품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삽입 시간은 정경묘사, 내면묘사, 분위기묘사, 복선 등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정경묘사, 내면묘사, 뭐 분위기묘사나 뭐 내면묘사나 뭐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복선에 기능하는 거 이렇게 3개, 정경, 내면, 복선 대표적인 거 3작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이에요. 자, 이건요, 소설의 앞부분에 있는 걸로 어떤 위경천이 동정호 주변을 유람하다가 강변 근처에 있는 모습을 읊은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에 펼쳐진 복숭아 꽃밭엔 봄바람이 불고 수많은 구슬발이 옷걸이에 걸려있네. 푸른 분평초 향기는 강물에 가득하고 목남배 흔들리며 동정호 물결 따라 내려가네. 봄바람 내내 소상강 잊지 못해. 요거는 이제는 정서와 관련된 거겠죠. 이러한 정경묘사는 인물의 심리나 장면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그런 효과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심리예요. 심리는요,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소숙방의 시로 갈게요. 소숙방은요, 머리를 누각에 기댄 채 시를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그림자는 오래도록 달을 사랑하였으나 몸은 꽃처럼 가볍지 못하구나. 바람 따라 다니는 향기로운 젖꽃들은 날아가 누구 집에 떨어지는고. 자기는 자기 자신은 꽃처럼 가볍지 못하고요. 꽃들은 가볍게 다른 사람의 집에 떨어져요. 결국 뭡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을 꽃과 자신을 대비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소숙방이 어떤 자유로운 성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선이에요. 자, 이 복선은요, 소숙방이 위경천을 전쟁터로 떠나보내고 조선으로 떠나보내고 그러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읊은 노래입니다. 머나먼 용사에서 돌아올 길을 잃었고 호는 차가운 기러기를 쫓아가네. 누런 잎 가득히 떨어져 살인문을 가렸고 관문의 학이 전해주는 소식 끊어졌으니 어디로 겨울옷을 붙여야 하나. 잠깐, 남편이 지금 전쟁터를 떠나가요. 그러면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살아서 돌아오세요 라는 희망을 노래하지 않고 오히려 절망하고 있어요. 절망하면서 자, 소식이 끊어졌다, 혼이 기러기를 쫓아간다, 옷은 어디다가 붙여야 되나, 이런 식으로 노래한다는 것은 어찌 본다면 이 소숙방이 불길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길한 사건이 나중에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선의 기능을 하고 있다.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복선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권필의 위경천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